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자, 이 중에서 먼저 재화의 공급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재화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전부 다 재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뭐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재산적 가치가 있죠. 전기나 가스 이런 것들도 형체는 없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얘네들을 재화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재화의 공급에서 첫 번째가 실질적 공급이 있고, 자, 그리고 간주 공급, 공급 의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럼 먼저 실질적 공급을 보면 첫 번째가 매매 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죠. 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 팔 때는 우리가 뭐 외상을 했든 할부를 했든 그런 거 상관없이 물건을 넘기는 게 눈에 보이죠. 그걸 우리는 실질적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번에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적혀 있죠. 자, 가공계약 중에서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하면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 되죠. 주요 자재를 우리 회사가 전혀 부담 안 하면 용역의 공급이고,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면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었죠. 자, 그리고 교환 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교환은 정말 그냥 물건을 양쪽이 서로 쌍방에게 판 걸로 해결해 세법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원인에 대한 재화의 인도, 양도, 한마디로 우리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하는 이런 경매들 있죠. 100원, 200원, 300원 하는 그런 우리 사적 경매라든지 수용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 판 게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에 간주 공급이 있는데, 자, 우리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는 거고, 자, 두 번째가 과세 표준을 시가로 팔았다는 거고, 세 번째가 증빙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게 간주 공급의 특징이죠. 특징. 그럼 우리 자가 공급, 너가 너 자신한테 얘를 팔아버렸어라고 하는 자가 공급이 첫 번째가 연쇄사업 전용. 자, 우리 이제 불공제 사유를 알고 있죠.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서 매입 지금 사는 물건을 면세 사업에 쓸 거라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라는 면세 사업 관련이라는 불공제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건 과세 사업에 쓰겠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그래 놓고선 이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놓고선 면세 사업으로 용도를 전환시켜 버리면 이걸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시가로 팔아버렸다. 그럼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는데 증빙이 없으니까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우리는 과세의 기타인 4번에
과세 기타 칸에 지금 간주 공급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간주 공급이 지금 시가만큼 얘를 팔아버렸다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시가로. 다음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썼다면,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썼다는 것, 우리는 그 목적이었으면 우리 불공제 사유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는 공제받지 말라고 규정이 있죠. 그런데 매입세 공제받았다는 건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용도로 사용해 버리면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대표적인 게 직매장 반출인데, 자, 그럼 지금 우리 오른쪽 201페이지에 자, 아래쪽에 보시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왼쪽하고 조건이 완전 뒤집어지는, 얘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자, 그리고 과세 표준을 원가로 가지고, 세 번째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 과세의 세금 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인데, 자, 얘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 원가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나중에 저걸 안 하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아래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에 대한 취급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니까 이렇게 하면 원가로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팔아버리는 걸로 하면 공장은 우리 환급 받을 거 없이 딱 제로가 될 거고, 직매장은 우리 공장에서 가져온 물건만큼의 우리 매입세액이 발생을 해서 그냥 매출세액하고 차감할 수 있도록 되게 되겠죠. 그렇게 보완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공급 의제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데, 자,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경우에는 우리는 얘는 그냥 굳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따로 느낄 게 있나요? 어차피 한 군데 일괄해서 할 거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서는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도 안 하고 공급 의제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원칙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을.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서로 사업자 등록부는 다른 상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간주 공급으로 공급 의제로 봐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간주 공급이 아예 해당 사항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옛날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허위 가산 세금계산서라고 해가지고 가산세 부과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건 악용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조 등록번호가 틀려서 실수한 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산세에서 빼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기면 이제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 자가 공급 저 세 가지에서 우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제품인데 다른 곳에는 또 원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부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결국은 나중에 또 더 큰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 거니까 이거는 우리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기술 개발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우리 개발이나 시험용으로 쓰는 거, 연구 개발하는 용으로 쓰는 걸 우리는 자가 공급 팔았다고 하지 않을 거고, 자, 수선비 등을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우리가 과세 사업자죠.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데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들어간 거는 팔았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무료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우리 무상 AS로 쓰는 것들 있죠. 여러분 휴대폰 고장 나면 무상으로 수리해지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애플 그런 회사는 없죠. 근데 삼성이나 이런 곳은 있어요. 그럼 그걸 위해 사용을 하는 걸 우리 스스로 나한테 팔았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 선전 위해서 전시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양가로 이번에 개인적 공급 있죠. 자, 개인적 공급을 가지고 좀 보면 우리가 불공제 사유 중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고 했죠. 그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 공제 받지 말라고 했는데, 공제 받아 놓고선 직원들 개인적으로 쓰게 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시가로 팔아버렸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예외 사항은 우리 작업보, 작업모, 작업화, 직장 연예비, 직장 체육대회 이런 곳에 쓰는 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또 자, 사업상 증여를 보면 자, 우리 접대죠. 우리 불공개 사유에서도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놓고선 우리가 거래처에 줘버리면 이건 사업상 증여로 간주 공급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예외 사항이 견본비나
광고 선전비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자, 지금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분계 예를 볼게요. 분계 예를 우리가 원가 800원, 시가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매입 시 불공 처리하는 경우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원가의 물건을 사오겠죠? 근데 이걸 거래처에 접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54번 불공이고, 그리고 얘가 800원에 80원이 부가가치세가 될 거고, 자, 그럼 차변에 접대한다면 접대비 880원, 현금 88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54 불공에서 쓰면 저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매입 시 얘를 공제를 받아요. 매입 시. 그럼 51번 매입과세로 800원에 80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80원, 상품 800원, 으로 880원을 이렇게 줬다고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게 되면, 자, 우리는 간주 공급은 4번 기타로 가야 되는데, 여기 부가세 신고서 4번 칸에 들어가라는 과세 유형 명령어는 14건별이에요. 14건별. 그러면 자, 얘는 14건별이고 시가로 팔았다고 할 거니까 시가는 1,000원에 100원이 되어서 부가가치세법은 너 이거 1,000원에 판 거니까 100원 가지고 와 라고 해서 부가세 예수금 100원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매출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거니까 10%를 가지고 와라고 할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샀던 상품을 거래처에 줘버렸으니까 장부에는 대변의 상품이고 타계정으로 대체 800원이 될 거고, 차변에는 접대비가 900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부가가치세 100원 물려야 되고 물건 800원에 사온 거고, 그렇게 해서 시가와 원가의 세액 차이만큼 우리는 더 부담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올 때부터 공제 안 받아버렸으면 80원이 나한테 손해가 되게 될 건데, 근데 과세 사업에 쓸 것처럼 공제를 받아버렸다가 이걸 다른 곳에 써버리면, 자, 우리는 얘가 그 시가의 10%만큼 해서 접대비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 계정 과목 보면, 자, 이 접대비 있죠. 자, 여기에 좀 붙이고 쓸게요. 개인적 공급에서 직원이 썼으면 복리후생비인데, 대표이사가 썼으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 사업상 증여는 얘는 접대비라고 쓰는 거예요.
다 분계는 똑같은데 이 계정 과목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접대비다, 가지급금이다, 복리후생비다. 우리 직원들한테 줬으면 복리후생비예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썼어요. 그럼 대표이사가 돈 가져간 거예요. 저만큼. 그래서 다 갚아라 그러고 이자도 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203페이지 아래에 마지막 폐업시 잔존 재화가 있죠. 자, 폐업시 잔존 재화는 이거는 우리가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우리가 폐업하는 날 우리 공급한 걸로 처리를 할 건데, 근데 여기에서 과세 표준은 재고 자산은 시가를 가지고 하고 고정 자산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 체감률이라는 걸 적용한 걸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삼게 돼요. 그럼 감가 체감률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과세 기간에 건물이나 구축물은 5%씩 다른다고 볼 거고, 기타 자산은 25%를 볼 거예요. 1과세 기간에 5%, 25%씩 이제 다른다고 보니까 우리 비품이나 차량 원방구 이런 거는 부가세법은 그냥 2년간 쓴다라고 볼 거란 이야기예요. 다음 204페이지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이번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담보의 제공. 담보는 회계상에도 거래가 아니었죠. 얘도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다음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적혀 있죠.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건 내가 과세 사업자였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 내 가게를 넘기면 나는 폐업이 되지만 폐업시 잔존 제한가 안 걸리는 건 우리 나는 이 비사업자가 되지만 다른 사업자한테 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을 받아서 줘야 되는 의무를 전부 다 넘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가게를 넘기려고 그러지 그냥 문 닫으려고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세물납. 자, 원칙적으로는 조세물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죠.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었을 때는 물건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지방세제가 같은 경우는 우리 물건으로 받죠. 여러분들 TV 보면 뭐 38기동대 이러면서 강남 거기 지방세제가에서는 지나가는 차까지 매달려 잡고 막 그렇게 하죠. 그는 물건으로 받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걸 우리가 또 팔았다고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우리 공매, 강제, 경매 적혀 있죠. 우리 공매는 세금 안 내서 우리가 국가가 공매 내놓는 거예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리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내는 그 경매 이런 것도 팔았다고 하지 않을 거고, 특정한 참고증권의 양도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인천항이 있고 부산항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에 물건이 없는 빈 컨테이너를 굳이 물건으로 주고받는 것보다 거기서 서로 교환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빈 깡통이에요. 전제 조건이 임치물을 수반하지 않으니라고 적혀 있죠. 없는 이 물건 그 깡통끼리 서로 그냥 증권 서류상 주고받는 양도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전액 무상이어야 돼요.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는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205페이지에 용역의 공급이 적혀 있는데, 자, 용역의 공급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자, 이 차이가 우리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 이게 재화의 공급이고, 또 우리가 아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조건, 이게 용역의 공급인 거죠. 그래서 주요 자재 부담 유무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건설업의 경우에는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06페이지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여기가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이삿짐 그 만약 예를 들어 이삿짐 센터를 해요. 여러분 집 이사하는 거 도와줬는데 그런 거를 간주 공급이다 이런 짓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또 자가 공급도 우리는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간주 공급 이 과세 거래가 아니다가 아니고 자가 공급 있죠. 우리 회사가 컴퓨터 고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컴퓨터 고장 났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고쳐야지. 그런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우리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뭐 당연히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월급 주고 직원을 일을 시키는데 이게 용역의 공급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당구장 표시 보시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에 무상 공급 시 과세 적용한다 적혀 있죠. 자, 우리 월세 받고 하는 건 용역의 공급인 건데 장소 대여하고 하는 건.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우리는 시가로 과세 거래한 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용역의 간주 공급은
자, 우리 과세 거래는 맞는데 지금까지 단 현실적으로 과세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없지만 우리가 과세 거래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마지막으로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에서는 우리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최종 소비자인 일반 개인도 납세자가 될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 그런 거 하면 여러분이 세금을 직접 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207페이지에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첫 번째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죠. 그럼 이때는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과세 거래가 아닌데 1번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수입은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 D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D가 이제 재화의 수입이에요. 보세구역에서 국내 구역으로 넘어오는 위치 있죠. 이때가 우리는 과세 거래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재화의 수입 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보세구역 안에서 B에서 가나 적혀 있죠. 우리 보세구역 안에서 컨테이너 서로 뭐 지게차로 옮겨주거나 물건 팔고 하는 거는 그냥 국내 거래처럼 10% 거래를 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 C 경우에는 우리나 C 국내에서 보세구역 그냥 안에 들어가는 거는 10%, 수출하는 것만 0%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C 거래는 과세 거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과세 거래가 아닌 게 A 거래 하나만 과세 거래가 아니죠. 그죠? 자, A 거래만 과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D 거래에서 국내 사업자가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물건을 받을 건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국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겠죠. 이때 발행해 주는 게 이제 세관장이 발행해 주는 게 수입 세금 계산서죠. 그럼 이 세관장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부과해서 받고 국내 유입하는 거예요. 수출할 때는 0%, 수입할 때는 10%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과세거래 적혀 있는 거 봤고, 다음 208페이지에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를 보면, 공급 장소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공급 시기는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날짜가 될 거죠. 공급 시기가 우리 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가 공급 시기예요.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를 우리가 쓰는 날짜가 공급 시기인데, 자, 그럼 재화의 공급에서 일반적인 공급 시기는 우리가 재화를 인도한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물건 팔았을 때에 이때 우리가 공급 시기로 하는데, 근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이용 가능했을 때고, 뭐 위 규정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뭐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때겠죠. 자, 그럼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에서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그냥 이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단기 할부 판매는 우리는 재화를 인도했을 때 그때 한 번이 공급 시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자, 두 번째,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기타 조건부, 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 근데 3번, 4번 보면 장기 할부 판매나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혹은 전력 가치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우리는 약정주의를 따라서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 주기적으로 적혀 있는 그날을 공급 시기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인 경우는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 가공 계약은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와서 그 가공했던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 자, 그리고 재화의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거나 소비했을 때고, 하지만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공급한 걸로 볼 거라 그랬죠. 그래서 폐업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할 때는 우리가 자판기에서 돈을 빼는 날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아래 수출의 경우 중에서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아무래도 우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공급 시기에 맞춰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때문에 선적일 날에 우리는 기준으로 해서 수출하는 거를 우리 외화 금액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해서 금액을 신고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209페이지에 가면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는, 자, 일반적으로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때예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됐다는 건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머리 다 뭐 파마나 아니면 머리 깎는 미용을 전부 다 했을 때에 공급 시기로 해서 돈을 줄 건데, 근데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 혹은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경우는 재화의 공급하고 똑같이 우리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될 거예요. 이건 재화의 공급하고 똑같이 약정주의를 따라 줄 건데, 그런데 그 아래 특수한 경우가 이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있죠. 자, 임대료라고는 임대료인데 간주자가 붙었네요. 한마디로 임대료 받은 게 아닌데 임대료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마 실질적인 우리의 임대료가 아닌데 간주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받고 싶다고 할 거예요. 1년에 4번 받으려면 예정신고 또는 우리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그날을 공급 시기로 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 부가가치세를 10%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나중에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럼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다. 이 날짜로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 쓸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 아래에 이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한마디로 월세를 선불이나 후불로 한 번에 받는 경우에는 돈 받았을 때가 아니고 그냥 그 기간 3개월 기간으로 나눠서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날 기속된 월세만큼만 우리는 공급 시기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공급 시기에서 신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특수한 경우 1번, 2번은 구획을 나누기가 애매한 경우죠. 그때 그냥 1년에 4번 받기 위해서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그 날짜로 볼 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공급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공급 장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자, 우리 교재를 315페이지로 갈게요. 죄송해요. 215페이지. 그래서 315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215페이지 이제 영세율로 갈게요. 자, 영세율은 일단 여러분들은 과세사업자다, 아주 성실한 과세사업자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0%의 세율을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세율은. 자, 그럼 우리 면세 사업자는 당연히 과세 사업자가 아니니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럼 그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면세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면세 포기라는 게 전부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 포기라는 게 있어요. 이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만 수출할 때에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점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과세 사업자니까 당연히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세율 적용을 간이과세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영세율 제도의 취지가 수출 사업을 양성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보면 우리 책에 직수출과 대행 위탁 수출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물건을 늘 수출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수출을 처음 알아봐. 그래서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하죠. 그러면 저한테 영세율로 물건 판 걸로 해서 제가 수출해 버린 걸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대행 수출이에요. 그래도 0%로 우리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미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 자, 우리 영세율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금 계산서를 원래 원칙적으로 발행하는 거래인데 우리가 발행했을 때에 우리 그 거래의 발행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들 있죠. 외국의 회사로 지금 보내버리면 그 종이 막 적혀 있어도 실익이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면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제를.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과세 사업자였는데 얘가 수출을 한다고 자, 이 회사에다가 로컬 LC를 제공을 하고 2,000원에 영원으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 세무서에 얘가 가져다 준 100원을 얘한테 세무서가 100원을 돌려주면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과세 사업자는 외국에 3,000원에 영원에 팔아서 얘가 3,000원에 물건을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출한다고 이렇게 영세율 적용을 받았는데 만약에 수출이 실패하게 되고 국내로 물건을 우리가 팔게 된다면 국내에 팔게 되면 자, 이렇게 주고받게 되면 자, 우리 앞에 영세율 적용받은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이 과연 괘씸할까요? 수출한다고 해서 영세율 적용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내에 팔아버린다면 부가세법은 괘씸할 거냐라는 건데 자, 봤을 때 우리 이 과세 사업자는 정말 성실한 과세 사업자예요. 외국에 파는 건 0%, 한국에 파는 거는 10%. 그러면 얘는 세무서에
매출세액 300원인데 사올 때에 영세율로 가져왔으니까 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300원을 세무서에 내게 되니까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100원 받았다가 100원 돌려줬지만 300원 교분 받았잖아.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국내 사람들은 3,300원에 물건을 샀쓰죠. 우리나라는 3,300원이고 외국은 3,000원인 거예요. 그럼 영세율 처리했다가 마지막 그냥 우리나라에 팔아서 10% 부과해도 과세관청이 부가세를 전부 다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의 환수 효과라 그래요. 우리가 영세율 적용 받았다가 마지막 내국 거래로 전환을 시키더라도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관청에게 환수되는 효과가 있는 게 부가가치세 환수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세율로 주고받았을 때에 지금 얘가 영세율로 줬죠. 그러면 이 영세율 첨부에 관련된 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마디로 확정 신고할 때까지 저 서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걸 못 받으면 영세율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10%를 발행했다가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로컬렛이나 구매 확인서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청구로 일반 증빙을 해줬다가 일반 세금 계산서를 10%짜리 해줬다가 저걸 뒤늦게 가지고 오면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라는 이제 우리 수정 세금 계산서 사유로 발행을 해주게 될 거예요. 발행을. 자, 다음 217페이지에 이제 면세 제도를 좀 볼게요. 자,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면세 제도를 보는데 자,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한테 팔아요. 자, 그럼 1,100원에 팔고 얘는 100원에 받아서 세무서에 내겠죠. 자, 지금 이 과세사업자는 이 면세사업자한테 2,000원에 물건 팔아요. 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한테 팔면 200원 받아야 되나요? 왜?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로서 내가 200원 물리려고? 제가 이야기했죠.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신경 쓰는 게 아니다. 나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받고 상대방이 부담하면 안 되면 지가 알아 돌려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원을 이제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세무서에 매출세액 200원에 매입세액 100원을 해서 100원을 납부할 거예요. 자, 이 면세사업자는 이 200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품을 팔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200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200원의 물건을 샀었죠. 그럼 2,200원이니까 1,000원 남길 거면 3,200원의 물건을 팔 거예요. 3,200원에. 하지만 면세사업자니까 돈이 부가가치세를 안 받으면 최종 소비자는 3,200원에 사쓰게 되네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면세사업자가 끼니까
면세 사업자 이전 단계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만 그래도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의 부가가치세는 부담을 하지 않아서 우리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지금 앞에 영세율에서는 제가 얘 받았던 200원을 전부 다 돌려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시켜 버렸는데 면세제도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면세 사업자의 단계에서만 제거하지 앞에 단계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자기들이 그냥 꿀꺽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이렇게 두 단계가 있으면 팔 때에 첫 번째 얘는 무조건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받겠지만 얘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니까 1,100원에 산 거라서 얘한테 2,100원에 팔 거고, 그럼 얘는 부가가치세 없으니까 이 면세 사업자도 최종 소비자한테 자기는 2,100원에 사서 1,000원 남길 거면 3,100원에 부가세 없이 팔면 얘는 3,100원의 물건 최종 소비자가 샀으니까 면세 사업자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면세 항목 쌀 그런 거 있죠? 쌀은 처음부터 면세 항목이라서 여기서부터 면세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5만 원에 샀었죠? 그러면 농민이든 유통상이든 누군가가 돈 남긴 것만 있지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세품에는 지금 전부 다 얘네들 남긴 돈만 세금이 한 번만 있는데 면세품 쌀 같은 거나 고기는 처음부터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이 소비세를 가져간 게 없어요. 한마디로 다 사업자들 단계에서 농민도 다 사업자죠. 그 하시는 분들이 다 남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구조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불안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 사업자 단계 거는 국가가 가져가니까. 자, 그런데 자 봐요. 자, 우리 면세 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죠. 소비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과세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최종 소비자 단계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이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한테 1,000원을 남기고 싶어서 공짜로 생긴 물건을 1,000원에 팔면서 1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를 하겠죠. 받아서. 자, 이 면세 사업자는 이 과세 사업자한테 자, 물건 사온 이 100원을 돌려 못 받으니까 1,100원 산 건데 근데 부가가치세 자기 마진 1,000원 남기려면 2,100원에 팔 거예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안 받겠죠. 자, 이 과세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데 자기도 1,000원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3,100원에 팔아야 되겠죠. 그럼 3,100원에 파는데 중요한 건 얘 과세 사업자네. 그럼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최종 소비자는 이 물건을 3,410원에 샀습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 사이 단계에 껴버리니까 최종 소비자랑 안 붙으니까 최종 소비자가 더 비싸게 물건을 샀쓰게 되죠. 이 앞에 최종 소비자 앞에 붙어 있을 때는 3,200원이 됐던 게 얘가 지금 과세 사업자 사이에 쓰니까 3,410원이라고 하게 돼요. 그럼 이 돈이 높아진 이유를 보면 사업자들은 다 1,000원씩 남겼는데 지금 얘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매출세액 310원,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310원이면 지금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거죠. 부가가치세가 늘어나서 최종 소비자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고 해요. 그럼 이걸 제거해야 될 거잖아.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자, 일단 면세사업자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은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럼 얘랑은 이야기 안 할 건데, 그럼 얘랑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서 너 왜 이렇게 금액이 높아져서 최종 소비자 부담이 되니? 라고 했더니 과세사업자가 나 지금 이 물건을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이 앞에 과세사업자가 있었을 때 2,200원을 주고 사지만 200원 돌려받잖아. 그러면 2,000원에 산 거였는데 지금은 얘 부가가치세는 안 주지만 2,100원이지만 나는 돌려받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2,200원 줬지만 200원 돌려받는 게 더 싸죠. 2,000원에 산 거였는데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가가치세법이 그래 그렇다면 너가 지금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테니까 금액 전체가 아니고 너 이렇다면 일부인 없는 부가가치세를 100원 돌려줄게. 그럼 넌 2,100원에 사왔는데 100원 돌려주면 2,000원에 사온 효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2,000원에 샀으면 1,000원 남기고 싶으면 얘를 3,000원에 팔면 되고, 그럼 300원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3,300원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 사이에 끼게 되면 누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라는 걸 쓰게 될 거고, 나중에 우리는 저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쉬었다가 이제 면세 항목도 좀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